제9장 고대 그리스 로마의 오늘은 고전기 미술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이제 그리스 미술하고 했었을 때 기하학기 미술, 그 다음에 아르카이 미술, 그리고 고전 미술, 헬레니즘 미술로 이제 나눠져서 봤었고, 그 중에서 기하학기랑 아르카이 미술을 저번 시간에 살펴보았었어요. 이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고전기에 해당하는 예술을 살펴볼 건데, 이 고전기는 기원전 5세기로 추정이 되고 있고, 페르시아 전쟁의 마지막, 페르시아 전쟁으로의 승리 이후 펠로폰네소스가 시작되는 이후까지의 시기를 고전기라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정확히 이제 말을 하면 1, 2차에 걸친 페르시아 전쟁이 마무리된 기원전 480년 이후부터 고전주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데, 이 고전기는 이 전체 고대 그리스의 미술을 통틀어서도 가장 큰 전성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양 미술사에 어떻게 보면 근본이 되는 중요한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업에서는 이 고전기 미술을 어떻게 보고 있고 어떤 흐름으로 이게 이루어져 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보는 두 가지 개념을 오늘 알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고전기는 아까 보시다시피 이 기원전 5세기에서 4세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이 페리클레스라는 사람이 통치하던 시대라고도 불리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때가 아테네의 전성 시기와 맞물리게 되는데, 당시 아테네는 군사와 경제에서 가장 강력했던 도시 국가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의 승리가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요. 페르시아 전쟁은 기원전 492년부터 기원전 479년까지의 세 차례에 걸쳐 페르시아라는 국가가 이 그리스를 침범함으로써 일어난 전쟁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당시 중심지였던 어떤 아테네가 이거를 패권을 잡았고, 이 아테네는 문화 번영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번영이 되면 뭐가 쌓일까요? 부가 쌓이게 되겠죠. 돈이 쌓이게 되고 국가의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대내외적으로 자신의 국가를 알릴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다시 신전을 다시 짓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러한 변화는 그리스 미술의 어떤 비약적인 발전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큰 특징을 보자고 하면 우선 이 조화 균형을 중시를 하고 인체 비례를 완성하려고 했어요. 그 인체 비례 이론을. 그리고 이제 페이비아스, 미론, 폴리클레이토스 등이 활동을 했는데, 그 전까지는 어떤 작가가 없었죠, 우리가. 어떤 작가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이 작가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술가가, 조각가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카논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 카논이라는 거는 그리스어로 법칙, 규범, 규칙,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미술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상적인 인체의 비례, 이상적인 미로 이제 뜻하게 되는데, 기원전 5세기에 조각가 폴리클레이토스가 카논이라는 책을 쓰게 됩니다. 이 책에서는 인체의 이상적인 비율을 이 사람이 이론적으로 추구하고자 했어요. 이 카논은 음악에서도 나오게 되는데, 캐논 변주곡, 캐논 많이 들어봤죠, 캐논? 그래서 우리는 음악에 좀 더 자주 들어본 말일 수 있는데, 이거는 중세 이래 음악에 있어서는 어떤 엄격한 모방에 의한 음악들을 그 캐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캐논이라는 뜻이 법칙, 규범, 규칙, 표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이게 한 표준이 되어서 조각을 만들 때 인체의 비율이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카논이라는 개념을 할 때 두 가지의 이제 개념이 나오게 되는데, 황금 비율과 이 팔등신이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흔히 조화를 가장 잘 이룬 인체의 비례를 우리가 주로 팔등신이다 라고 하는데, 여기서 나온 게 그게 카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 팔등신이라는 거는 머리가 이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율을 가지고 8개. 그 비율로 봤었을 때 그렇게 생긴 사람이 가장 완벽하게 보인다. 가장 이상적입니다. 주로 이 팔등신에 해당을 하면 정말 키가 크고
몸이 아주 잘 만들어졌다 하는데 오늘 가서 한번 자기가 좋아하는 뭐 연예인이나 아니면 아버지 아니면 자신의 몸 서서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그러면 보면 어린애들을 보면 주로 4등신이에요. 머리가 크니까 머리가 4개가 들어가는 거야. 3개가 머리, 배, 다리 주로 사람은 8등신 사람은 거의 없어요. 실제 사람은 주로 7등신에서 좀 키가 크면 한 7.5등신, 6등신까지도 가요. 6등신에서 7.5등신이. 오늘 이제 볼 작품이 이제 이건데, 실제로는 이 작품은 우리가 카논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져온 작품이고, 이 작품은 실제로는 헬레니즘 쪽에 아직은 그러니까 고전기를 넘어선 작품인데, 정말 차이가 많이 나죠. 어때요? 이 작품에서 이 작품. 기술이 진짜 많이 늘었지. 조각상이 이렇게 서 있어. 이렇게 서 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내 머리가 더 작아 보이거든. 정면에서 보면 머리가 좀 큰 편이야. 근데 보는 사람들이 다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비율을 그 아래에 있는 비율로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개념과 이론이 이후에 르네상스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 서양 기술사에 어떻게 보면 통달하는 그 신체의 비율과 어떤 원근법을 다 완성을 하게 돼요. 황금 비율이라고 하면 1대 1.618을 황금 비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 작품에서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여기가 1, 그럼 여기가 1.618 그리고 머리서부터 여기가 1이면 여기가 1.618 그리고 여기도 다리 이 종아리부터가 1이면 여기는 1.618을 이렇게 다 만들어서 계산을 했고 실제로는 이게 조각상이 옆으로 좀 틀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 어깨선 그리고까지의 이제 이거를 꼭지점을 이으면 여기와 여기에 변의 길이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반대로 있는 역 이등변 삼각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콘트라포스토라는 거는 대비된다라는 이탈리아어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인체 입상에서 인체 중앙선을 S자로 그리는 포즈를 일컫는 게 되는데 이 자세로 인해서 그리스 고대 조각가들은 어떤 자연스러움을 얻게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학습지를 보게 되면 옆에 아르카이키에 해당하는 사람들도 사람 모습도 굉장히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옆에 보이는 사람 그 조각상과 보면 좀 더 자연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죠. 더 사람 같은 자연스럽다가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 두 개를 같이 보면 그래서 이 콘트라포스토가 바로 이 자세를 말을 하는데 이거 우리가 직접 한번 해볼 겁니다. 어느 발에 중심축이 있는 것 같아? 여기 오른쪽 발, 이제 오른쪽에 약간 이렇게 약간 삐딱하게 선다고 생각을 해야 돼. 드세요. 왼쪽 다리를 들고 살짝 내립니다. 왼쪽 다리를. 네, 이 정도예요. 왼쪽 다리는 이거 하지 않게 네, 이 정도 내리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 이쪽 골반이 어느 쪽 골반이 올라가? 내가 지탱했던 쪽 골반이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근데 차렷한 상태에서 그 상태로 이렇게 하면 몸이 이렇게 되잖아. 몸은 다시 반듯하게. 그럼 어떻게 돼? 이 몸에 여기 근육을 한번 다시 느껴봐. 알겠지? 여기 옆구리. 자, 그러면 어느 쪽이 여긴 어때? 여긴 늘어나고 여기는 수축되죠. 여기는 느껴지나요? 이쪽 지탱하는 손 반대쪽 손은 차렷으로 거의 대부분. 그리고 여기는 살짝 이렇게 올리고 이제 작품이 만들어지게 돼요. 고개는 이렇게 사선 쪽으로 이렇게. 이게 콘트라포스토 자세예요. 중심축으로 반의 절반을 나눴을 때 크로스는 어때? 거의 대칭이지. 근데 남자 입상 같은 경우에는 대칭이 아니죠. 캐논으로 들어오고 콘트라포스토 자세로 들어오면서 더 이상 대칭이 아니게 됩니다. 이게 우리가 저번 시간까지 봤던 조각상이고 4개를 한 번에 보면 이렇게 조각상이 변하게 됩니다. 정면을 향해 꼿꼿하게 서 있었던 이 기원전 6세기 말경의 아르카이키 인물상과 다른 이 포즈는
기원전 5세기경 그리스 클래식기, 즉 고전기 조각상에 처음으로 나타나게 되는 게 바로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르카이기 미술에서 보았던 어떤 엄숙하고 좀 딱딱해 보이는 이 대칭적인 자세에서 벗어나서 보다 더 인간으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조각상 자체는 신의 그 무덤에 바치는 작품, 바치는 재물, 아니면 조각상 이런 거였기 때문에 변하면 안 되는, 영원해야 되는 그런 거를 보여줘야 됐기 때문에 정확히 정비례, 대칭이고 이런 모습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 그리스에 들어오게 되면 인간 중심 사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상이 이 조각에도 영향을 미쳐서 조각도 좀 더 인간스럽고 하는 자세가 바로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에서 시작이 됐다고 우리는 알려지고 있어요. 한쪽 다리에 그 무게가 지탱이 되어 있다는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머리는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울어져서 약간의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조각상에 이 어깨와 어깨 그리고 이 골반축을 선을 그어보게 되면 그 전까지 아르카이 시대까지는 평행으로 일자로 보이는 선 중심축이 보였다면 이제 이 콘트라포스토 자세에 오게 되면 여기가 틀어져서 이 자연스러운 S자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왼쪽 다리로 지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왼쪽 다리가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골반이 올라갔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 살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조각상에서는 그게 더 잘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반대쪽에 해당하는 이 옆구리는 이렇게 늘어지게 되는 거죠. 시선은 저쪽을 보고 있고 이 다리와 이 팔은 평행을 이루게 됩니다. 이 자세는 어떤 자세였을까요?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 작품의 이름은 창을 든 남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여기 창이 꽂아져 있었던 걸로 추측을 하고 있는데 드디어 이 작품에는 작가가 나타나게 되고 아까 캐논을 쓴 작가인 이 폴리클레이토스가 직접 조각한 작품으로 우리는 알려져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작품은 로마 시대 때 복제품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이 기원전 450년경에 만들어졌던 작품이 아니라 로마 시대 때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건 복제품인데 전체를 보면 무게중심이 똑같이 오른발에 싣고 있고 다른 한 발에는 힘을 빼서 살짝 엉덩이가 올라가져 있습니다. 반대로 어깨는 왼쪽 어깨가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머리는 오른쪽을 향하게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조는 S자의 좌우를 바꿔놓은 것 같은 자연스러운 자세가 만들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 이거를 만들었을 때 보면 두 다리의 허벅지 길이를 한번 봐볼까요? 어때요? 한쪽이 길죠? 힘이 들어가지 않는 다리 길이가 길게 표현이 돼서 우리가 실제 다리 길이 똑같아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짝다리 이 한쪽으로 지탱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돼? 이쪽 다리는 자연스럽게 더 길게 보이겠죠? 그게 길어서 그런 거를 이 조각에도 표현을 해서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 콘트라포스토가 똑같이 작용을 하게 되고 이 폴리클레이토스는 남자의 입상을 제작하는데 엄밀히 계산된 비례 수치를 적용하였다고 합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는 잘 만든 조각 작품을 머리카락 굵기의 오차 안에서 계산된 수많은 측량의 결과라고 말을 했는데 그는 완벽한 캐논, 규범인 이러한 수학적 법칙에 근거하였고 그 법칙에 의해서 이 작품을 만들어 나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사실적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실제로 손을 들게 되면 그냥 딱딱하게 그리면 이렇게 그리겠지만 이거를 창을 약간 비스듬하게 들고 있기 때문에 새끼손가락이 약간 뒤로 밀려나 있어요. 조각품을 자세히 보면. 되죠? 이게 바로 작품까지도 나타나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의 가장 대표적인 신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
고전기 초기에 볼 작품들은 어디에 해당을 하게 되냐면 페디먼트나 아니면 구조에 해당하는 이제 작품을 볼 건데 이 페디먼트는 바로 여기를 말합니다. 이 부분. 오른쪽에 보이는 이 작품은 이 사진은 복원도예요. 복원도고 실제로는 이렇게 많이 낡아 있는 상태인데 저기 윗부분 보이죠? 세모를 박공 지분이라고도 하는데 이 박공 지분이 아래쪽을 꾸미는 이 부분을 이 파르테논 여기를 이제 페디먼트라고 합니다. 이 페디먼트는 우리가 그 바빌로니아, 페르시아 보조에서도 똑같이 이거를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이 사자문을 우리가 저번 시간에 안 살펴봤는데 메소포타미아 이 사자문이 아마 후대로 내려와서 아마 이 페디먼트에도 그런 이 삼각형 안에도 조각을 하는 게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뭔지 알겠죠? 여기 세모 부분이 저기 세모에도 가게 된 거예요. 여기까지가 우리가 고대 그리스의 조각을 살펴보는데 가장 기본적인 두 가지 개념을 배운 거예요. 황금 비율과 카논 그리고 콘트라포스토.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고전기 미술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까지 그렇게까지 아까 봤던 그 조각들보다는 덜 사실적이라고는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사람이 앞뒤로 오게 되고 그 전까지 고대 이집트 때까지는 어땠어요? 모든 사람을 한 면에 그렸지 겹쳐 그려진 사람이 없었단 말이야. 왜냐하면 다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가려진 거는 상상할 수 없었지만 이제 고대 그리스부터는 이 가려지고 생략이 되고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원근법이 더 잘 느껴지게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 사람이 총 3층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이 3층이 아니고 3겹. 그러니까 여기서 보게 되면 만약에 이게 고대 이집트 때 그려졌다면 이 전사들이 어떻게 되겠어? 각각 따로따로 그려졌겠지. 따로따로 겹치지 않게. 근데 이때부터는 이게 맨 아래, 맨 안쪽, 이게 그 다음 사람 서 있는 사람, 그 위에 서 있는 사람, 이 사람들보다 뒤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쵸? 그게 보여지게 이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경험할 수 없었던 매우 사실적인 공간감들이 이제 이 작품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 작품은 그래서 제목이 죽어가는 전사입니다. 죽어가는 전사처럼 보이나요? 죽어가는 전사 나타나게 되는데 자, 이거는 어떤 자세일까요? 작업하는 거 웃고 있는 사람. 근데 놀랍게도 두 개를 한번 같이 봐볼까요? 비슷하지? 두 개 다 죽어가는 전사입니다. 위에 거는 기원전 500년경에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시간이 훨씬 넘어서 기원전 480년경에 만들어진 작품이 바로 이 아래에 해당하는 죽어가는 전사입니다. 점점 기술이 발전해감을 눈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될 거예요.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고 인체 표현에 있어서 이 그리스 사람들이 얼마만큼 발전이 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자, 그럼 지금 다 같이 좀 누워서 이 자세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몸에 힘이 들어갔어 지금? 막 느껴지지? 막 땡기지? 여기 어때? 다리가 땡기고 온몸에 좀 힘이 드는 게 좀 느껴집니까? 그러면 그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여기 팔은 땅을 짚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힘을 지탱하고 있는 거는 이 팔에 여기 들고 몸에는 덜 힘이 들어갔겠지. 이 위에 것보다. 이 고대 그리스의 조각 중에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어떤 내면의 감정이 이제 조각에서 나왔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근데 이 내면의 감정이 표정보다는 솔직히 표정으로 봤을 때는
이 아래 죽어가는 480년경에 만들어졌던 죽어가는 전사 표정에서도 표정만 본다면 이렇게 죽어가고 있나? 라는 느낌은 들진 않아요. 그쵸? 근데 그것처럼 이 고대 그리스 조각은 자신의 내면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자세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와 이 포즈를 통해서 내면의 감정을 나타낼 수 있는 기술이 이제 더 발전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에서는 죽음의 어떤 표정이 나타나지 않고 말했듯이 몸에 힘이 들어가 있고 뭔가 경쾌하고 뭔가 아직까지 힘이 좀 넘쳐나서 힘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냥 누워있는 사람처럼 보이게 돼요. 하지만 아래에 있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위에 지친 것 같은 표정이 나타나진 않지만 방패에 겨우 의지하고 있죠. 손에 몸에 힘이 안 들어가서 한쪽 손으로 방패에 겨우 이렇게 매달려 있고, 그리고 한쪽 팔은 거의 지탱을 하기 어려워 보여요. 한쪽 팔에는 거의 힘이 안 들어가 있었죠, 아까 우리가. 그리고 바닥을 향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바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몸에도 힘이 안 들어가 보이고 마치 금방이라도 쓰러질 것 같지. 그리고 바닥으로 얼굴이 향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체념하는 듯한, 막 쓰러지고 있고 내가 아래로 향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어서 더 죽어가는 어떤 모습의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 사람이 금방이라도 처한 그 어떤 위기, 막 다쳐서 쓰러지고 있는 그 장면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기술이 매우 놀라웠다는 점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전까지 우리가 고대 이집트에서 볼 수 없었던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어떤 모습일까? 일단 옷주름이 정말 많이 생겼고, 자, 보게 되면 고대 이집트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였죠? 정면법이었죠. 정면법이 얼굴에도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 가운데 얼굴 보면 이제는 정말 이 부조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마치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보는 것 같이 이런 모습이 이 부조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갑자기 보니까 좀 더 사실적이죠. 그 전까지 고대 이집트는 다 어땠어? 다 이거야. 다 이건데 눈은 또 앞을 보고 있어. 근데 여기 자세히 보면 눈도 이제는 옆에서 본 눈을 표현하고 있어요. 보이나요, 저기? 옆에서 본 눈으로 이 고부조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옷주름의 표현이 더 섬세하고 몸의 굴곡이 어떻게 보면 옷에서 옷주름을 통해서 몸의 굴곡이 표현이 같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고전기 초기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고, 이후에는 좀 더 부조보다는 조각에 해당하는 작품들이 앞에 보았던 죽어가는 전사조차 잘 만들어졌다고 하지만 우리가 죽어가는 전사를 두 개 봤었을 때 정말 많이 발전을 했네가 눈에 띈 것처럼 계속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이 고대 그리스 때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하면 가장 완벽한 인간을, 그리고 자연스러운 인간을 인체 비율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게 되고, 그게 계속 연구가 돼서 점점 더 사람 같고 점점 더 역동적이고 점점 더 자연스러운 작품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오늘은 이상 이제 제 9장 고대 그리스 로마 시간이었습니다.